현재 미국은 두려운 상황인 겁니다.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던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많은 지역에서 리더십을 잃었고요. 남중국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도 많이 소실되어 가고 있고, 이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 오너십을 발휘하고 싶은 국가가 인도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영향력이 중국이 그동안 너무 많이 쌓여졌죠.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에 독감은 안 걸리고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독감은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최근까지 좀 알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여러분들 경제도 겸사겸사 좀 천천히 들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트럼프 패닉이라는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책의 차별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그동안에 공개가 안 됐던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이익센터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총 집대성하고 망라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색다른 내용 좀 전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이제 가져오겠다. 51번째 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나마 운하도 가져오겠다. 세 번째는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을 하겠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의 핵심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식 제국주의가 부활을 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땅의 연유를 보시면 사실은 미국이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거나 아니면 미국이 많이 기여한 그런 국가들하고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의 논리가 완전히 정답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약간의 논리성은 좀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1931년에 웨스트민스터 행정법으로 헌장으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독립을 했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갈탄 같은 것들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영국도 사실은 그때 지배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었죠.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적인 패권을 강화시키려는 나라 입장에서 캐나다 땅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국가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의 관계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천연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천연 자원들을 미국한테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보면 우주항공 쪽하고 기계부품 쪽을 많이 수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미국의 인프라를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초창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하고 채굴 한 뒤에 가공을 하고 그걸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방식을 따르면서 미국의 인프라 운송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천연자원을 수출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가공도 어디서 하게 됐냐면 최초에는 미국에서 다 가공을 하는 거죠. 시설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공을 하고 미국으로 운송을 하는데 미국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팔고, 그런 것들이 이익이 쌓이니까 이제 캐나다 자체적으로도 많은 광산업체나 광물업체들이 자체적인 인프라를 조금씩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미국 돈으로 한 거죠. 두 번째는 우주항공이나 기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주도권은 우주항공은 나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최근에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우주항공 기업들이 있어 인공위성하고 연결이 되는 산업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키우다 보니까 여기에 수주가 캐나다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캐나다는 최초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사실은 공장 건설이나 그나마 이제 멕시코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안보적인 요인 때문에 캐나다는 그래도 믿을 수 있다. 이 우주항공 관련되는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소싱을 해도 맡겨도,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절대 오픈 안 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품적인 요소들,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적인 요소들은 어느 정도 의지를 하고 여기다가 아웃소싱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데 합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캐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급부상을 하면서 미국한테 수출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이게 캐나다가 누구 덕에 컸느냐, 엄밀히 말하면 사실 미국 덕 큰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호황이나 경제적인 흐름, 자산 가격의 트렌드, 사실 미국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51번째 주로 하든지 아니면 관세를 더 많이 내서 캐나다가 베네핏을 받은 만큼 뱉어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결고리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나마 운하인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는데 파나마 운하 이 중간 지역에 있잖아요. 약간 작은 82km 정도 되는 해협 지역 운상 항로인데, 여기를 통과를 안 하면 사실은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는 거리가 10,000km
9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죠. 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제 해상로의 경로도 있지만 특히 안보적인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나마 운하 지역에서 사실은 일찌감치 오너십에 대해서 이제 통제권에서 미국이 손을 떼고 나갔는데 여기에 홍콩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프라 투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남미를 연결하는 지역 해상 운송로인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경외시하는 이제 좀 멀리해야 되는 이제 홍콩계 중국 자금들이 들어오고 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빼앗길까 봐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미국이 원래 오너십을 갖고 있어 주장할 만한가? 사실은 연결고리가 있긴 합니다. 1800년도에 이 파나마 운하를 원래 프랑스가 예전에는 건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파나마 운하의 구조를 보시면 처음에 최초의 운하를 갖다 건설할 때 일단 토지 지형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비탈이 굉장히 많이 져 있고 토지도 굉장히 무너지기 쉬운 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처음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이제 스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이제 좌초가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1900년도에 이제 윌슨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건설을 결국에 17년대쯤에 이제 잘 마무리, 14년도쯤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1910년대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이때 당시에 불러들였던 프랑스 노동자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이 한 3만여 명이 죽었어요. 왜냐면 이거 건설하는 과정에서 황열병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비탈 이 지역에서의 흙이 무너지면서 산사태처럼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깔려 죽는 일까지 생겼거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인 조상들의 목숨이 어떻게 보면 희생되면서까지 건립이 됐으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 오너십을 주장할 만도 한 요인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파나마 운하가 건설된 다음에는 파나마 주변 국가들, 공화국들이 있는데 이 공화국들한테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넘겨주게 되냐? 사실은 운하를 건설하고 건립하는 데서 미국이 상당히 많이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나마 운하 공화국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운송로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컨트롤을 미국이 하다 보니까 파나마 운하 공화국들이 이제 막 이제 주장하는 거. 왜 자꾸 여기는 우리 지역 땅이고 우리 땅인데 왜 미국이 자꾸 개입을 하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이제 파나마 공화국의 토리오스 대통령이라는 분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줍니다. 이 지역은 어쨌든 파나마 공화국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공화국에게 속한다. 근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1910년대까지 부활하다가 굉장히 커지다가 무너진 나라가 어디죠? 대영제국이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영제국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이제 패권을, 제국적인 어떤 패권을 갖다가 바턴을 받아서 커나가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 영국 제국주의 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다른 나라 영토를 침략하고 거기서 노동과 인프라를 갖다가 수취해가지고 빼앗는다, 약탈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고 비난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패권은 강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난만 많고 경외시하거나 어떤 존경심을 표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죠. 근데 미국은 이제서 그 패권을 영국한테 받아온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영국과 다른 스타일로 뭔가 정치적인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스스로 어느 정도 대의 명분을 지키면서 국가적인 어떤 명분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선함, 카인드니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정치 외교를 해나가겠다. 이런 이제 철학 때문에 그 파나마 운하를 공화국에 넘겨준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하는 게 약간은 이제 연결고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조상들이, 노동자들이 이제 기여를 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린랜드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미주 대륙 연결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사실은 사우디보다도 좀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보를 접하셨겠지만 이게 얼음으로 다 뒤덮여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시면은 1917년도 때쯤에 덴마크가 미국하고 이제 협약을 맺으면서 버진 아일랜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 땅으로 완전히 소속되게 한다. 라고 했고 덴마크 입장에서 덴마크 자치령이면서 사실은 완전하게 위임 자치 권한을 갖다가 덴마크가 스스로 갖게 되는 그런데 그린랜드 자체는 보호나 국방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이제 덴마크의 정책을 따라가는 완벽하게 보면은 자치령이면서 그린랜드 같은 경우는 국방 관련되는 정책 요소는 또 덴마크한테 어느 정도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자치령이면서도 완전 독립이 안 돼 있고 덴마크의 소유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교 정치적으로 보면, 안보적으로 보면. 근데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가져가겠다. 계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첫 번째는 이 지역에 내포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천연 광물 자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주하고 유럽 지역을 갖다가 아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상 공로 경로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이게 만약에 얼음이 완전히 녹았다. 완전히 녹아서 우리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지정학적인 패권을 다툴 때는 사실 굉장히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 지역,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만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붙이는데 이 지역도 나중에는 완전히 얼음이 해빙이 되면서 녹으면 그런 지역으로서 다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사오겠다. 당연히 덴마크 입장에서는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가져온 땅인데 왜 이걸 파느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영국의 제국주의로 잠깐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국 제국주의에 비하면 신사적인 게임이다라고 주장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많은 땅들을 보유하거나 이제 소유하는 데 절차를 보면은 예전에 러시아한테 알래스카 땅을 싸게 사왔고 그 다음에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라는 땅을 또 싸게 사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1800년대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은 영국은 영국 영연방 이 있고 자치령, 그러니까 외교나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령을 두었고요. 이 자치령이 또 지배하는 속령, 보호령, 그다음에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구조는 뭐냐면요. 영국이 총 지배의 권한을 갖는데 자치령 국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는데 뭐냐면 그 인센티브는 정치적인 독립성인 거예요. 다만 정치적인 독립성을 두는 대신에 이 국가들이 다른 국가를 침략하거나 침범해가지고 식민지 보호령을 만들게 되면 이건 간접적으로 다 대영 제국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침공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인센티브는 뭐였나요?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에서 처음에 제국을 막 형성을 할 때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고 동인도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에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아에 진출할 때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전반적으로 넓혀 나가는데 노동력도 인도 노동력, 그러니까 인도의 국민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노동비도 사실은 임금도 제대로 지불을 안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인프라 시설도 그 지역에서의 인프라, 이미 지어진 공장이나 우리 시설물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 자원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다 그 지역의 자원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한번 침범해버리면 그 국가의 경제적 이점이나 메리트를 다 빼먹는 구조인 거예요. 식민지나 보호령, 근데 우리 브리티시 엠파이어라고 이제 표현을 될수록,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평탄하게 펴보면요, 이제 왼쪽 편에서 아메리카 지역 쪽까지 사실은 캐나다 중간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다 연결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해가 여기 서쪽에서 질 때 해가 안 지는 나라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컸는데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한 거는 뭐냐면 당신들이 영국 대영제국에 소속돼 있고 이걸 소위 말해서 스털링 블록이라고 했는데 이 스털링 블록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들어간 국가들은 런던의 금융시장, 차후에 이제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런던의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무역을 우리가 형성한 무역 국가들하고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베너핏은 따로 있느냐? 없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영국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의제였기 때문에 브리티시 파운드 얼마당 그다음에 몇 온스 이렇게 가격이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들 소속된 국가들도 다 고정 환율제를 다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정 환율제는 외환이 조금 빠지거나 경상적으로 뭐 금액이 줄어들면 이게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 매일매일 정부가 개입을 하고 당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환을 계속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외화를 엄청나게 벌어들여서 계속적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굉장히 고갈적이고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영제국에 속해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기여는 많이 하고 뺏기는 건 많은데 사실상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트럼프식 제국주의는 결국에 소속이 되게 되고 연합적인 어떤 구축망이 되면 그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베너핏도 준다. 첫 번째 뭐냐? 영국 같은 경우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한 국가지만 영국의 시장 자체 소비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죠. 두 번째, 영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 시설이 약했어요. 근데 미국은 물론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IT나 우리가 AI와 관련된 크로스트링을 굉장히 강하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외에 이제 바이오 산업, 이 산업까지 구축을 하면은 인프라 시설물에 들어와서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향유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국가나 기업의 입장에서 베너핏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되면 보조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경제적 베너핏,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안보적으로 경제적인 투자, 우리가 미국에 대한 국채 투자뿐만 아니라 일기 때를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FDI 투자, 직접 투자도 굉장히 늘렸었죠. 그래서 그 금액만 해도 1조 달러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여를 한 국가는 또 환 조작국에 대해서 막 다른 국가들은 환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세법을 적용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항상 예외로 벗어나게 돼요. 항상 예외를 줘요. 그만큼 환율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팔 수도 있고, 투자만 잘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여기 와서 윈윈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베너핏이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식 제국주의는 다르다. 근데 그러면 굳이 이 제국주의라고 표현해드린 이유는 뭐냐? 앞서서 보셨겠지만 사실은 현재 미국은 두려운 상황인 겁니다. 미국이 두렵다는 거는 뭐냐면, 트럼프가 잠시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던 그 기간, 공백 기간 동안에 많은 지역에서 리더십을 잃었고요. 첫 번째는 남중국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도 많이 소실되어 가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 오너십을 발휘하고 싶은 국가가 인도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영향력이 중국이 그동안 너무 많이 세졌죠. 세 번째, 중동에서의 미국 트럼프 시절에 세워놓은 전략들과 구축된 여러 가지 질서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만 보셔도 하마스도 그렇고 시리아군도 그렇고 후티 예멘, 후티 반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란과 주축이 되는 여러 가지 대리인 세력들이 너무 커졌는데, 트럼프가 일기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란에 관련된 대리인 세력들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세력들이 너무나 지금 목소리가 커져 있고 실제로 힘도 많이 세져 있고, 근데 반면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목소리나 여러 가지 영향력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죠. 즉 여러 가지 국제 정세적인 질서상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에 우리가 영국 제국주의가 결국에는 망했지만은 이 인프라나 여러 가지 영토에 대한 자원 능력, 여러 가지 해상 운송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할수록 제국주의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라는 이미 기본적으로 오리지널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적인 경향은 미국 방식대로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시도가 더 될 것이다. 아마도 이게 더 커지게 된다면 제 예상으로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 대한 오너십이나 지역적 권한, 땅까지도 미국 트럼프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식 제국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잠깐만 이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잠깐만 인용할 텐데, 일기 때 완성이 됐었고 트럼프 캠페인에서 공통적으로 선언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와 트럼프 캠페인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안보적인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국가적 안보 위기에서는 사실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적으로 수정구이국 국가들이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구축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잠수함과 같은 여러 가지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의 안위를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지정학적 안보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일자리, 시큐리티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나 웰페어가 감소할 수 있거나 악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키워드의 중심은 뭐냐면 안보주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가 연결이 돼서 경제적인 정책으로까지 다 이제 파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미국의 어떤 안보적인 위세나 여러 가지 패권을 갖다 위협하고 있는 국가, 국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적대적 대응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기여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국가 안보적인 안정성을 기여하는 국가들한테는 어느 정도 협력을 강화하면서 파트너십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행간의 의미를 보시면 국가적으로 안보적으로 기여를 하는 국가들, 그리고 여기에 경제적인 기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기여를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일반 관세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일반 관세를 매기지만 해당 국가가 충분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안 매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필요한 산업, AI하고 바이오입니다. 근데 이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하고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국가들이나 민간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즉 미국이 이번에 제국주의적 어떤 행태를 구축하게 되면 무조건 관세 때리기로만 일변하진 않을 것이다. 관세를 어느 정도 실제로 처음에는 때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관세와 관련되는 행정부를 이제 구축을 했죠. 모니터링을 하면서 트럼프 상호무역법이라는 게 구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과거에 쓰였던 관세법이라든지 비상경제권한법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 행위다 그러면 관세를 무조건 매기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기여를 하는 국가들한테 베너핏을 충분히 주는, 관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다운시키거나 아예 없애거나, 산업적으로 봐도 관세를 어느 정도 충분히 기여하는 기업한테는, 산업에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아요. 차등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연결해서 환과 금융 정책에서도 충분히 베너핏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환율 조작에서 배제를 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식 금융주의가 이제 더 확대가 되게 되면 사실은 미국이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다 강화를 시킬 것이고, 여기에서 결국에 이제 달러 시스템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같이 어느 정도 호혜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금융기관 그리고 미국의 상업은행들,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많은 투자 플랫폼들이나 상품들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차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트럼프 2기 이제 행정부 구축하고 나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을 더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정책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확대하는,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럼프식의 제국주의는 차등을 두면서 가는, 베너핏을 차등을 두면서 가고, 여기에서 충분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라든지 처벌적인, 징벌적인 어떤 경제적 제재를 계속 가하면서 가는, 그러니까 서로 차등화가 된다는 게 핵심이고, 차등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인센티브가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구축해 놓은 제국주의적 형태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탑승하려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경쟁적인 구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는 과거의 영연방 제국의 이제 제국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영국은 영국 혼자서 모든 걸 독식하지 절대 향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취만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런 체제를 본다면 미국식 제국주의 패턴은 결말이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으로 이런 행태가 지속이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1대1로라든지 여러 가지 신흥국들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금융적인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도 중국이 본따서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들을 시행하게 만드는 이제 동원력이 될 거다. 아마도 미국식 제국주의, 중국식 제국주의의 패턴들이 더 강화되면서 서로 혜택과 그다음에 처벌적 조항을 강화시키는 그런 규정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트럼프 공약 중 하나인 중국 관세 60% 부과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1기 때를 보시면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이나 무역법이나 관세법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게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10%, 15%, 그 다음에 25%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대전제가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가 중국하고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기는 겁니다. 영구적 정상무역 관계는 1990년대 후반에 설정이 됐었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교역을 계속 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인프라나 금융 자본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곳에서 만들거나 공장을 구축해서 물건을 팔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싼 노동력을 이용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는 소비를 중심으로 하고 이쪽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합의하에 영구적 정상무역 관계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1기 때는 보시면은 영구적 정상무역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무역 관계는 유지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조항들의 근거가 이 부분이 불공정 무역이다, 그러면 비상경제권한법을 가져와서 막 뒤져가지고 여기에 몇 조항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관세를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무역법에 몇 조항에 해당이 된다 그래가지고 또 매기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 캠페인에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취임하게 되면 바로 직후에 중국하고의 영구적 정상무역관계를 철회를 하겠다, 이 의제를 논의를 해서 바로 실행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무역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상호 간에 관세율의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60% 매기겠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무역관계가 깨지게 되면요 100%도 가능해요. 예전에 1940년대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대적인 행동을 하거나 적대적인 어떤 교역을 하거나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한테 관세를 계속 세게 매길 수 있는, 계속 높일 수 있는 근거 법령이에요. 아주 쉽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국 관세를 100%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모든 항목,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AI 수출을 금지하고, 바이오 산업 중에서 핵심 산업이 되는 인프라 시설, 게노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이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수 조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라하고는 그동안에 많이 관계를 쌓아왔지만 관세를 매기는 걸 떠나서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할 것이냐.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 방식의 제국주의를 만든다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대체안을 계속 만들겠다는 거죠. 바이든 정부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미국에 의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화학이나 이제 히토류 광물을 기반으로 한 화학 소재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중국에 아직도 의존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금지하면서 사실 미국이 피해를 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철학상 그다음에 외교적인 철학상 피해를 봐도 끊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아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차지를 하느냐. 지금 땅들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히토리나 대체할 수 있는 광물들을 확보를 하고 그거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시설물들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생산, 가공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서 중국 없이 의존도를 갖다가 미국 스스로의 어떤 국가연합으로 해결을 해나가겠다. 독일 같은 경우는 화학소재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지금 캐나다나 그린랜드, 덴마크 이런 쪽만 집중이 되고 있지만 독일에 대한 압박이 아주 조만간에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취임으로 미국은 향후 2년간 단기 호황을 이룰 것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트럼프는 보시면은 욕심쟁이입니다.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제국주의나 이런 정책들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부정적일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미국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 미국 우선주의 정책도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오바마 때 트럼프 정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 그 오바마가 시행했던 경기 부흥이나 재투자법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이 일자리나 인프라 투자 시설을 늘리는 재정정책 예산을 마련하는 근거 법안이었어요. 그걸 철회를 안 하고 그대로 받아옵니다. 사실 그걸 받아오고 그 다음에 TCJA라고 하는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요 정책을 가져오면서 미국이 단기 2년 호황을 누린 거예요. 장기적인 성향으로 본다면은 자국이 관세를 계속 매기거나 금수 조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상품 수입에 피해를 볼 수 있고 그게 결국 물가 인상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특히 멕시코인들이 저렴한 서비스업 그래 농업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내쫓으면은 인건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이며 인플레는 더 폭발할 것이다. 부정적 요소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나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 기후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후위기가 서서히 오지 내일 당장 해가 뜨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은 해가 반짝 뜨면서 또 꽃이 막 피려는 파릇파릇한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10% 관세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60% 관세를 매기게 되면 2년 동안의 관세 수입의 금액 추정치가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대략 2조 달러가 나옵니다. 2조 달러가 나옵니다. 이 2조 달러를 4년을 갖다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연간 5천억의 관세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예산으로 계산해 보죠. 트럼프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보면은 바이든보다 약간 증액한 예산을 가져올 것이고 그거는 연간 7조 달러가 될 겁니다. 7조 달러에 대략 4천억 정도의 금액이 연간 수입으로 관세 수입으로 충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 정도의 규모죠? 대략 6% 규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인플레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불안한 요소가 생기더라도 최악의 그러니까 모든 다른 변수가 고정됐다고 한다면 인플레가 6% 이상만 넘어가지 않으면 재정 금액을 원래 7조 달러 동원해서 쓰는데 외부에서의 관세 수입 이제 매년 4천억 달러를 더 부과를 시키면서 인플레가 유발하더라도 돈을 더 부으면 되니까 더 쓰면 되니까 그만큼 방어가 가능한 거예요. 규모에 대한 체증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나중에 인플레가 더 강화되고 관세법 그다음에 반이민법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더 갖다 써야 되는 돈의 규모가 이제 나중엔 체증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마지널한 기간이 바로 2년이라는 거예요. 저만의 견해가 아니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나 아니면 피터슨 연구소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TCJI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세율을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같이 가져가는 게 뭐냐면은 연방정부의 규제 철폐죠. 아마 연방정부 규제 철폐는 R&D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AI 산업과 이 클러스터링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혜택도 있어요. 민간 펀드인데 민간 펀드가 여기서 조성을 해서 자신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키우는 AI 산업,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가 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거를 수익의 일정 부분 세율을 내야 되는데 그걸 깎아줍니다.
그러면 펀드들은 사모펀드들이나 미국 헤지펀드들은 사실 그런 펀드 하나씩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들이 계속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AI가 계속 커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공제도 더 높일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세율을 인하여서 우리가 세후 영업이익 자체가 높아지게 돼요.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율을 5% 인하하면은 세후 영업이익이 5% 점프업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R&D 투자세 공제, 그 다음에 민간 펀드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들, 그러면 자본에 대한 유동성도 충분해지면서 이익의 범위는 세율보다 더 많은 폭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은 미국 반도체나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율 인하와 규제 철폐와 동시에 이 기업들의 체력 자체가 체질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의 이익이 갑자기 점프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프업 하면은 소위 말해서 5% 이익 감면, 이제 세제 감면해주면 세후 영업이익이 100만 원 내는 기업이 갑자기 105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체력이 갑자기 월등하게 올라간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고용도 많이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트럼프는 바이든의 모든 정책을 다 뒤바꾸거나 다 새롭게 구축하고 없애버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을 다 없애요. 근데 오바마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바마의 재투자법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산안을 쓸 수 있으니까, 이미 합의해 본 것으로.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바이든 정부 때 일자리 계획법을 만들었어요. 이 일자리 계획법은 인프라 투자와 함께 동시에 일자리 확충을 하는 정책이었고, 이 금액이 예산으로 설정된 금액이 약 1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10년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 정책은 철폐를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건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정책을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IRA에서 우리가 원래 이게 IRA법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가족계획법이었는데, 여기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EV 배터리나 신재생 관련된 투자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그거 폐지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폐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완전 폐지는 아닐 것이다. 왜냐면 여기서 일자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조항 중에 IRA법에서 의료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법안의 근거 법령이 또 하나 추가적으로 있어요. 오바마에서 트럼프 1기로 넘어갈 때도 그랬고, 이번에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신재생이나 이런 거는 상당 부분 축소를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나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제 세제 감면과 세제 혜택과 의료보험 지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그대로 따와서 쓸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트럼프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만 마련을 하지만, 사실상 바이든의 이미 설정된 예산 금액까지 합쳐서 쓰기 때문에 단기 호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는 굉장히 큰 호황이 올 수 있다. 오히려 너무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뭐 이거는 1기 때도 항상 그래왔으니까, 사실 2기 때 보시면 장기로는 미국한테도 돌아서 결국 인플레나 관세 부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손실률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인하를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베팅할 만하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토목학회에서 연구한 결과 장기 10년 동안 너무나 노후화된 여러 가지 교량시설, 항만시설, 인프라시설이 많기 때문에 10년 동안 4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이거를 교체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바이든 집권 시절에는 이 금액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장기 10년 동안의 예산을 1조 7천억 달러밖에 구축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선 너무 감사한 거죠. 1조 7천억 달러가 매년 연간으로 보면 1,700억 달러 정도가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로 보면 4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2조 3천억 달러는 더 이 인프라 투자에 증액을 해도 사실상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화당한테 어느 정도 상하원 장악한 상태에서 충분한 수긍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이 이미 만들어놓은 인프라 투자 예산에 또 자신만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또 얹게 되면 사실상 인프라 투자는 또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재정 정책으로 먹고 살고 정책이 결정되고 경제가 결정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기 2년은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